네, 두 번째 강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뭐 제가 정치학자로서 이렇게 감히 평가하자면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분단된, 그리고 건국 직후 2년도 안 돼서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는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이 참혹한 전쟁을 겪지 않았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통찰력과 리더십은 훨씬 더 크게 빛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하와이에서 서거하셨어요. 90년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전주이시 양녕대군의 16세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제도가 1894년에 폐지되거든요. 과거경장으로. 그러니까 과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한학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거가 없어졌으니까 신식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 배제중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게 되죠. 만민공동회에 참여하고 독립협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청년 이승만. 그리고 신문 창간을 여러 번 합니다. 매일신문 창간하고 제국신문 창간하고 편집, 논설을 담당합니다. 젊은 언론 지식인 활동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개화파의 거두 박영효와 관련된 고종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가 되는 바람에 감옥에 잡혀요. 한성 감옥에 투옥되는데, 투옥된 지 한 달 후에 탈옥을 시도합니다. 젊은 혈기로 도저히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썩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혀요. 그 바람에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데, 대단하다 싶은 것은요, 이 감옥 안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영한사전 집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거의 독학으로 배웠을 텐데 그걸 영한사전 집필을 시작해요. 그 원고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가 완성되지는 못하고 A, B, C, D, E까지 하다가 중단된 것 같아요. 청일전기도 번역하고 독립정신도 저술하고 제국신문에 논설도 투고합니다. 당시 감옥은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5년 7개월 한성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고종황제의 특사로 나옵니다. 근데 모범수라서 백 써서 특사로 나온 게 아니고, 당시에 미국으로 독립청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해야 됐는데 영어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승만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영환, 황규설의 주선으로 독립청원의 임무를 띠고 미국으로 갑니다. 이게 이승만의 미국 생활의 시작이죠. 미국에 가서 그 다음 해 2월, 불과 석 달 후입니다. 1905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나요. 이렇게 상원의원이 주선을 해서. 그리고 1905년 4월에 조지 워싱턴 대학 2학년 장학생으로 입학한 직후 2달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0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는데, 박사 논문이 미국의 영양하의 중립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1910년이면 1875년생이니까 35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은 일제식민지로 전락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프린스턴, 이게 국제정치학 논문인데요, 대학에서의 박사 논문을 미국 영양하의 중립론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미국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조선을 일본 식민지로 놔두지 말고 중립국가 시켜달라, 그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런 주장을 담은 것이 이승만의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여러 군데 청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곳곳에서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데요. 노령 임시정부도 세워지고 상해 임시정부도 세워지고 한성 임시정부도 세워져요. 근데 임시정부마다 당시 44살이죠. 40대 중반인 이승만은 이미 그때 조선인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저명한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 임시정부는 외무장관으로 이승만을 임명했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국무총리입니다. 임명을 했고,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 이게 대통령에 가까운 겁니다. 이걸 이 자리에 임명을 해요.
그리고 이승만은 이런 여러 임시정부에서 각각 이렇게 추대를 받은 1919년 6월에 각국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인정해달라.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명의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명의를 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제도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명의를 쓴 데 대해서 도산 안창호가 좀 항의도 하고 해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에 3.1운동 이후 여기저기서 구성되었던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은 대부분의 임시정부로부터 대통령으로 추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그냥 상징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효성 있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랬던 것이고, 이승만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계속 하는데, 그 1932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다가오는 그 시점이죠. 1932년에 국제연맹의 한국의 독립을 탄원할 임무를 받고 정권대사로 임시정부로부터 임명이 돼서 그래서 제네바로 갑니다. 그런데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운명적으로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코 도너 여사를 만나죠. 그래서 그 이듬해 1934년 10월에 뉴욕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 7, 8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벌어져서 전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을 그때 1942년 8월에 이미 그때가 되면 60대 후반이잖아요. 이승만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렇게 예측합니다. 일본의 패망이 다가왔다. 그리고 일본의 패망이 머지않았으니 한국 조선인들도 독립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 그래서 1942년 9월에 미국 전략국과 연락해서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OSS가 바로 이때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의 승리에 힘입어서 마침내 우리가 해방을 맞습니다. 그 해방을 맞고 나서도 2달이나 있다가 간신히 귀국을 합니다. 2달이나 있다가 귀국을 하는데, 귀국 직전에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러세요? 자, 다시 하죠. 안 추우세요? 괜찮아요. 네. 아니, 이거 끄세요. 괜찮아요. 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이 되는데, 이승만은 그 2달 후에나 간신히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 직전에 도쿄를 먼저 들려서 메가드 장군과 하지 미군정 장관을 먼저 만나. 그리고 귀국을 하는데, 귀국하자마자 당시 가장 먼저 조직을 하고 있었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죠. 여기서 주석직을 제안해요. 이승만. 일거의 가치도 없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남로당 세력, 공산당 세력과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걷게 되죠. 그걸 하기 위한 조직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였습니다. 독촉이라고 불리는 단체입니다. 이 독촉은 처음에는 남로당까지 포함해서 여운형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공산당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좌익들이 다 독촉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독촉은 사실상 자유파의 유일한 정치적 대표체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946년 6월 3일 정읍 발언을 통해서 완전히 고립무원 사면초가에 불리한 형세를 자초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죠. 그런데 결국 1946년 6월 3일에 이 정읍선언에서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론이 끝내 현실 속에서 승리를 합니다. 1947년 9월에 미소공의가 완전히 결렬되고, 그리고 유엔은 가능한 지역에서의 유엔 감시와 총선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있었고, 이때 이승만은 재헌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요. 당시에 살고 있었던 곳이 해화동 아닙니까? 동대문 해화동 이화장.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 당시에는 동대문 갑 국회의원 선거구였던 것 같습니다. 동대문 갑 지역에 지역구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요. 그리고 선거 결과 구성된 재헌의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시의장에 선출됩니다. 그리고 7월 20일 국회에서 재헌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말하자면 간접선거를 한 거죠. 여기서 대통령에 선출이 돼서 7월 24일 대통령에 임명되고 그리고 대통령 자격으로 장관들을 비롯한 조각을 해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후에 당시까지는 여당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한민당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전쟁 와중인 1951년 11월에 이승만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확실한 여당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자유당입니다. 자유당. 이 자유당이라는 당명에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이승만의 정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교착 상태로 빠지고 이제 휴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까지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대담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이 방공포로 석방 이 사건은 대한민국 70여 년의 현대사 중에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음 시간 6.25 전쟁 메가드 장군 챕터에서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에 이기붕을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해서 출마를 하는데 그때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조병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거 중에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없는 선거가 돼버려서 무투표 당선됩니다. 무투표 당선되고 당시에 고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유고를 대비한 부통령 선거가 치열했어요. 그런데 당시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이기붕과 그 일당이 부정선거를 획책하다가 4.19 시민혁명이 발발하게 됐고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4월 26일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일단 사저인 이화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한 달쯤 머물다가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오랜 근거지였던 하와이, 기후가 좋고 휴양지잖아요. 하와이의 교포들이 그동안 대통령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냐. 와서 한 몇 달이라도 좀 쉬었다 가시라. 라고 하는 권유와 함께 비행기표가 왔고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 오겠다 하고 나간 것이 이제 마지막 길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교과서나 역사책에서는 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망명 아닙니다. 망명은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감옥에 가거나 잡혀서 고생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게 망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하야하고 이화장으로 가서 한 달 가까이 시민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다가 고령의 경무에 건강이 나빠져서 하와이의 지인들이 강권하다시피 휴양 좀 하고 가라고 해서 갔던 그 길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됐어요.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 망명 시절에 여러 차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고 또 비행기표까지 준비를 했어요. 교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근데 그때 이 대한민국은 급격한 정치 변화를 겪으면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서 아직 안정되기 전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이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귀국을 찰필 미루다가 결국은 하와이에서 이제 서거하셨어요. 돌아가신 서거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운구가 있었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지금 안장돼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사의 거인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대의 이승만 대통령을 때로는 정적으로 경쟁했고 때로는 상대국 대통령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외교관들, 주한미 사령관, 이런 또 미국의 정치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 또 장면 총리나 허정, 권한대행 같은 사람들의 짧지만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평가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대의 어떤 정치인이었는가, 어떤 지도자였는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엔노 사령관 마크 클라크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승만은 아시아의 반공국가 및 비공산국가군의 지도자로 떠올랐다. 그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국과 맞서기를 서슴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아시아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승만은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아시아인이었다. 그는 강력한 지도자였다. 성장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 반공 지도자일 뿐 아니라 반식민지 지도자였다.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이승만은 극동지역의 존엄과 자존심을 가져다 준 인물이었다.
이런 이미지는 그가 한국의 동맹국인 강력한 나라들의 의지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 전쟁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승만은 그의 몸무게만큼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다.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학자, 정치인, 그리고 애국자 중 한 명이다. 영국의 외무장관 로이드는 이승만은 내가 만나본 한국인들 중 고령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가장 날카롭고 월등히 뛰어난 인물이다. 장면 총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승만 박사 밑에서 국무총리로서 1년 가까이 지내본 내가 본 그분은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았다. 그분의 애국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일평생 독립운동에 바친 공적이 이를 말하고도 남는다. 특히 대외적으로 철석 같은 반공태세, 의연한 대일 태도, 과감한 반공포로 석방 등은 이 박사의 용단이 아니고는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 독립 주권의식의 철저한 시범도 경복할 만큼 위대했다. 허정 과도정부 수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4.19의 노도가 장안을 휩쓸었을 때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한 그는 부정을 보고서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것이다 라면서 깨끗이 권부에서 물러났다. 젊은 학생들의 애국기상을 가상히 여기고 국민이 원한다면 사퇴하겠다면서 자진해서 대통령직을 내던지고 하야함은 이승만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할 결단이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한반도 전체의 적화를 막은 그는 슬기와 용단만으로도 한국 정치사에 커다란 공적을 남긴 것이다. 김구는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부는 국부, 나라의 아버지죠. 국부는 한 나라의 한 분, 이승만 박사뿐이니 내 이름 앞 국부라는 말은 떼어내라. 김영삼은 이승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인물이며 실질적인 국부이고 건국의 아버지이다. 이승만은 정통이다. 김구는 정치적 감각이 없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치인이며 정치적 판단도 이승만을 못 따라간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해서 6.25 전쟁을 이겨내고 1960년 4월 26일 하야할 때까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녀평등 투표권을 부여했어요. 남녀평등 투표권. 스위스 같은 나라도 1970년대에야 남녀평등 투표권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이승만의 주도로 남녀평등 투표권이 부여됐습니다.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됐고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하는데도 1등 공신이었습니다.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맥스웰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베트남에도 있었다면 베트남은 결코 공산국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나라가 워낙 가난해서 국토를 수호하는 군 장병들에게도 제대로 된 급여를 줄 수가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장성대 사병의 급여 비율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또 김일성이가 먼저 주도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함으로써 인기를 끌려고 했는데 여기에 맞서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농지개혁법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자신과 많은 면에서 생각이 달랐던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영입을 했어요.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건국, 대한민국 건국 때 90% 이상의 문맹률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던 때 12년 후에 90% 이상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교육에 강력한 투자를 했습니다. 인재 육성이 국가 발전의 근간이다. 이런 인식을 투철히 하고 있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설립했어요. 또 인하공과대학, 현재 인하대학교죠. 인천과 하와이에서 각각 따온 인하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대학과 전문학교가 건국 당시에 모두 19개였는데 12년 만에 68개로 늘어났습니다. 68개. 이승만 정부 하에서 49개의 대학 전문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외교 영역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승만의 외교 역량과 외교적 통찰력에 대해서는 다들 한 수 접고 들어갈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승만의 용기와 뛰어난 지성에 감명을 받고 한국을 떠난다. 부통령 때 한국을 왔다 갔거든요. 나도 역시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예측 불가능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승만의 통찰력을 많이 되새겨 보았으며 이 노 정치가가 얼마나 지혜로웠던가를 더욱 새롭게 인정하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안보 영역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방공포로 석방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6.25 전쟁 초기에 소련 그리고 김일성이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미군이 지원을 하게 된 것도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역량의 계가였습니다. 또 6.25 전쟁 후에 미국의 대규모 지원과 원조가 있게 된 것도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의 산물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보면 당시에 6.25 전쟁을 지휘했던 군 지휘관들의 면면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비록 군은 아니었지만 군 출신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뛰어난 무장들, 용장들, 지장들을 전쟁 전에 전면에 재배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백선엽, 김종호, 김석원, 정일권, 이종찬 이름만 들어도 적군들이 북한 괴뢰군들이 벌벌 떨던 사람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돼 군 지휘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홍일, 손원일, 이범석 독립군 출신들도 대거 발탁됐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기습남침 당한 6.25 전쟁을 우리가 낙동강정선에서 버텨내고 그리고 전세를 역전시켜서 지금의 휴전선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아버지로 불리어 마땅합니다. 1959년 원자력 제1차 원자력 학술대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축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장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이 회의가 우리들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 부르고 건국 과정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뛰어난 통찰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건국한 이후에 6.25 전쟁을 이겨내고 또 1960년 하야할 때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이루어낸 이 수많은 업적들에 대해서는 우선 잘 모르고 따라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뼈대고 골조고 초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의 그 어느 곳 하나도 이승만 대통령이 주춧돌을 놓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과 그 이후 10년간의 통치, 그걸 이어받아서 박정희 시대의 한강의 기적, 눈부신 근대화가 비로소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